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자작살롱의 저는 마담 자작입니다. 겨울 경주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설이 코앞입니다. 고르무즈 발현이니 진중권의 막말이니 또 뱀이나 닭줄을 먹다가 걸린다는 우한 폐렴 뉴스보다 가장 앞에 있는 기사가 고속도로 교통 상황인데요. 바야흐로 또다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나 봅니다. 올 설은 친정 먼저 찾아뵙는 며느리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결혼 후에 갑자기 효자가 되는 남편들이나 시어머니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요. 이제는 좀 유교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벗어나야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레몬 1회는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레몬 2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박모걸 시인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박모걸 시인은 M으로 시작되는 이름에게 라는 글에서 나의 인생은 언제나 적당한 거리에 가로등이 켜있는 길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어쩌면 그렇게 군데에 불이 밝혀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레몬의 다운도 그런 불을 찾아 헤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1회가 다운이 화자였다면 이번 2회는 다운의 고등학교 선배인 상희의 시각에서 쓴 부분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레몬 2부 10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2006 해가 설핏 넘어가는 중이었다. 나는 도서관 앞 계단을 내려오다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노란 스커트를 입은 여학생을 보았다. 전날 종일 내린 비로 널찍한 시멘트 계단은 햇볕을 받지 못한 가장자리 쪽이 짙은 회색으로 젖어 있었다. 젖은 계단가로 올라오는 여학생을 보고 나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보았다. 시선을 피한 것도 다시 본 것도 나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 여학생은 몹시 말랐고 피부가 노리끼리했는데 노란 옷을 입고 있어 더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점점 가까워지는 동안 나는 그녀가 블라우스의 스커트 차림이 아니라 아래로 갈수록 노란빛이 짙어지는 원피스를 입고 있다는 걸 알아보았다. 어깨 쪽은 거의 흰빛이었고 스커트 밑단 쪽은 귤빛에 가까운 진노랑이었다. 그러나 나를 사로잡은 건 노란색 스펙트럼을 표시한 막대 그래프 같은 그녀의 옷이 아니라 그 위에 얹힌 얼굴, 그 중에서도 표정이었다. 아니, 표정이라 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딱히 표정이라고 할 만한 것을 짓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무표정이었다. 그 무표정한 표정은 뭐라 설명하기 힘든 독특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젊은 여자의 얼굴에서 그토록 이상한 이미지들이 마구잡이로 혼합되어 있는 표정을 본 적이 없다. 그녀의 무표정은 표정의 부재가 아니라 표정의 불가해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낯익으면서 낯설었다. 오래전에 본 얼굴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고 안다고도 모른다고도 할 수 없는 얼굴이었으며 피하고 싶기도 하고 들여다보고 싶기도 한 얼굴이었다. 여학생의 얼굴은 못생기거나 흉측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쁜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노란 옷을 입은 데다 그녀 뒤편에 불그레한 노을이 지고 있어 그녀는 거대한 불꽃의 밝은 심지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이미지 뒤편에 미처 마르지 못한 계단 가장자리처럼 축축한 잿빛 그늘이 드리워 있었다. 시선을 느낀 여학생이 나를 돌아다 보았다. 아른 채 하고 싶지 않다는 눈빛이 언뜻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면 나를 안다는 뜻이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계단 옆 잔디밭으로 도망칠 뻔했다.
그러나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나는 널찍한 계단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꾸벅 숙였다. 그 순간 내 입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다은이구나. 날 알아보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말 다은인 것인가? 혜연의 동생 다은. 그녀의 말투도 얼굴만큼이나 낯설었다. 그럼 알아보지 라고 대꾸는 했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다은을 제대로 알아보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금방이라도 그녀가 아닌데요 하면 얼른 내 실수를 사과하고 계단을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진짜 많이 라고 내가 말했을 때 순간적으로 다은의 얼굴에 무슨 말을 할지 다 안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급히 말을 바꿨다. 말랐구나. 다은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상희 언니는 옛날 그대로네요. 언니라는 말과 옛날이라는 말이 나를 슬프게 했지만 그보다 더 슬픈 건 다은의 옅은 미소였다. 다은은 이렇게 웃는 아이가 아니었다. 옛날,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다은은 입을 활짝 벌리고 맑은 고음을 내며 언덕길을 굴러 내려가는 자전거의 종처럼 당당당당 웃는 아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다은의 팔을 붙잡았다. 바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차나 한잔하자. 다은이 경계하듯 몸을 움츠리는 순간 손바닥에 발꿈치 뼈의 뾰족한 느낌이 전해왔다. 진짜 많이 무서울 만큼 다은은 말라 있었다. 아버지가 군에서 예편했을 때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아버지가 몇 달가량 집에서 쉬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다. 왜 이렇게 되는 노릇이 없냐고 엄마는 툭하면 중얼거렸다. 김을 굽다가도 국을 푸다가도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다고 푸념을 했다. 내가 반에서 1등을 놓친 걸 알자 엄마는 손뼉까지 요란하게 치며 잘했다고, 대학 보낼 돈도 없는데 외려 아주 잘 됐다고 누구 들으란 듯이 모진 소리를 쏟아냈다. 다행히 아버지가 아는 상관의 소개로 수도권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직이 된 덕분에 우리 가족은 충청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11월 말에 나는 가벼운 흥분과 기대를 품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남녀공학이었지만 학급은 남녀가 따로 분반되어 있었다. 내 흥분이나 기대와 상관없이 나는 반 아이들, 서울 아이들인 그들과 친해질 기회를 갖지 못했다. 바야흐로 2학기가 끝나갈 즈음이었던 것이다. 체육교사인 담임은 나 같은 전학생을 배려할 만큼 한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주식 투자에 미친 인간이라 했다. 수업 시간을 오전으로 몰아놓고 수업만 마치면 점심도 먹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 종례는 거의 반장이 맡아 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나에 관해서는 반장을 포함해 모든 아이들이 서로 단단히 약속이라도 한 것 같았다. 어떻게 단 한 명의 아이도 말을 걸어오지 않는지 놀라울 정도였다. 뚫고 들어갈 여지 없이 단단하게 굳어진 관계의 성벽 밖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나는 어느새 예전에 살던 충청도의 작은 동네와 학교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관사에서 학교로 내려가던 구불구불한 길, 잿빛 함석 지붕을 무겁게 인 집들과 마당가 빨랫줄에 꽂힌 색색의 빨랫집게들,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통이 방정맞게 돌아가던 파란 풍향계, 마을 중앙에 서 있던 커다란 떡갈나무와 그 오른쪽까지에 어두운 손뭉치처럼 걸려있던 새 집까지. 나는 떠돌이처럼 외로웠으나 오로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공부에만 열중하는 포즈를 취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공부에만 열중하는 포즈를 취하는 게 불가능했으므로
나는 실제로도 공부에 열중했다. 그해 겨울 혼자 등하교하던 서울 거리의 추위는 내가 겪어본 중에 가장 혹독했다. 나는 빨리 새 학년에 올라가고 싶었다. 들이잡혀 굳어지기 전의 말랑하고 유동적인 관계의 반죽 속에 뒤섞여 나만의 진교를 차근차근 맺어가고 싶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끝나고 3학년 진급을 앞두었을 때 반 아이들이 호들갑을 떨며 친구와의 작별을 슬퍼하는 모습을 유쾌하고 냉담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새로 배정받은 3학년 3반 교실에 혼자 동그만히 앉아 둘씩 셋씩 모여 속닥거리는 아이들을 보고서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노릇이 없나 하는 절망감에 빠졌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지난 2년 동안 맺어온 관계의 미천이 있었다. 나 혼자만 무일 뿐이었다.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어. 속말을 하며 할 일 없이 주변을 둘러보던 나는 한 아이를 발견하고 흠칫 놀랐다. 눈이 크고 눈꼬리가 비스듬하게 놓인 아몬드처럼 짙게 올라가고 입술이 꽃잎처럼 붉은 아이였다. 참 예쁜 아이였는데 그 애의 예쁨은 보통의 예쁨이 아니라 뭐랄까 앵앵거리며 달려가는 구급차의 사이렌처럼 다급하고 위태로운 예쁨이었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나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예쁜 아이가 날카로운 눈길을 보내고 있는 다른 아이를 보고서였다. 눈길의 대상이 된 아이는 줄곧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무심코 교실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옆모습에서도 언뜻 엿보였던 아름다움이 나를 향해 활짝, 그야말로 공중에서 낙하산이 펴지듯 활짝 펼쳐졌던 것이다. 나는 폭발이라도 일어난 듯한 자결감에 휩싸였다. 그것은 결코 쉽사리 직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었기에 교실이란 공간이 갑자기 허구나 마법의 장소로 변해버린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놀랍고 어리둥절하여 이 반엔 온통 이런 애들 뿐이란 말인가 하고 주변을 돌아본 나는 다른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게 다였다. 더는 없었다. 충격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한 직후라 그런지 다른 아이들의 얼굴이 매우 조악하고 우중충하고 불균형해 보였다. 다행히 그 잡동사니 같은 평범함이 나를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도록 이끌었다. 나는 혐오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들 역시 나를 동일한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담임을 맡은 늙은 수학교사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무언가 핵심적인 것이 결여된 나머지들, 여집합 같은 존재감으로 우울하게 기가 죽어 있었다. 입술이 붉고 눈이 아몬드처럼 생긴 윤태림도 예외는 아니었다. 태림이 예쁜 것은 분명했지만 혜연의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서는 그애도 우리와 별 차이 없는 나머지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혜연의 동생 다원도 그해 우리 학교에 입학했다. 혜연이야 원래 학교 안팎으로 유명한 아이였지만 금세 다운도 교내에서 떠들썩한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다. 혜연의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둘이 너무 상반되는 자매였기 때문이다. 혜연이 꿈꾸는 듯한 얼굴에 피부가 희고 키가 크고 늘씬하며 길쭉한 팔다리를 가진 데 반해 다운은 평범한 얼굴에 키도 작고 조금 통통한 편이었다. 혜연이 외모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대신 학업 성적은 중하 정도였다면 다원은 입학할 때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하고 들어온 전교 1등의 수재였다. 혜연이 무심하고 냉담하고 말도 없고 잘 웃지 않는 반면 다원은 호기심과 열정이 넘치는 데다 매사에 싹싹하고 야무졌으며 무엇보다 전교에서 제일 자주 웃음을 터뜨리는 아이였다. 자매의 역할 또한 전도되어
늘 동생인 다원이 혜연을 동생처럼 챙겼다. 다원은 등교할 때면 교문에 도착하기 전에 혜연을 세워놓고 복장에 불량한 점이 없는지 앞뒤로 돌아가며 살피곤 했는데 정작 흰 블라우스에 볼펜 자국이나 튄 국물 자국이 있는 쪽은 다원이어서 주변 아이들의 실수를 자아냈다. 1학년이라 수업이 일찍 끝나는데도 다원은 늘 우리 반 복도에 서서 기다렸다가 종례가 끝나면 혜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혜연은 다원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편이었지만 때로 뭔가 수틀리는 게 있으면 다원을 따돌리려고 길을 썼는데 그럴 때면 여신처럼 희고 매끈한 팔다리로 우아하게 도망치는 혜연과 언니를 붙들려고 소리를 지르며 들짐승처럼 전속력으로 질주해가는 다원의 모습을 복도나 운동장에서 볼 수 있었다. 그 광경은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유쾌한 웃음거리였다. 다원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다. 비현실적이고 압도적이며 차갑기까지 한 혜연의 아름다움을 우리 쪽 현실로 끌어올려 웃음 속에 용해시키는 생생하고 발랄하고 따스한 힘이. 나는 다원과 따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일이 있었는데 그건 문예반 활동을 통해서였다. 2학년 2학기 말에 전학 온 나는 특별활동반을 문예반으로 선택했다. 문예반을 맡은 젊은 국어교사는 꽤나 열성적이어서 뒤늦게 들어온 내게도 관심을 기울였고 내가 쓴 시를 칭찬하거나 아이들 앞에서 낭독하도록 했다. 고3이 되면 특별활동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국어교사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문예반 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대입에 자주 출제되는 시와 소설을 뽑아서 함께 읽고 토론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기꺼이 1학기까지는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고3이 되어 처음 문예반에 갔을 때 1학년 신입생들이 들어와 있었다. 거기에 산골 소녀처럼 뺨이 둥글고 발그레한 다원도 끼어 있었다. 다원의 시는 참신하고 기발한 데가 있었지만 다원 스스로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다시피 결정적인 예리함이나 파괴력이 부족했다. 다원은 때로 남의 말을 하듯 이쁘지도 않은 게 이쁘게 쓰려고 기를 쓰기는 하고 투덜거리거나 태어나서 시에 대해 배운 걸 싹 다 딜리트 해버리고 싶다고, 싹 다 포맷해버리고 싶다고 절규하거나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통통한 주먹으로 제 머리를 쥐어받곤 했는데 그럴 때면 나는 그 답답함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뒤돌아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상투적으로 그려왔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지만 왠지 그러리라고 확신해온 천재적인 시인의 모습, 정신의 예민한 동요를 불안한 눈동자나 날카로운 턱의 경련으로 증명할 것이 틀림없는 천재적인 시인의 모습과 다원의 귀엽고 순박한 투덜거림이나 아기곰 같은 동그란 몸짓 사이에서 나는 더 이상 먼 거리를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았다. 비록 같은 반에서 반년 가까이 함께 생활했지만 누가 내게 혜연이 어떤 아이였냐고 묻는다면 매번 볼 때마다 크고 작은 충격을 안겨주던 그 지독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고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문예반에서 1시간 남짓 함께 지냈던 다원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아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에 대해 얘기할 때 천변만화하던 다원의 표정이라든가 같은 소설가를 좋아하는 걸 알고 내게 와락 안겨오던 다원의 무게와 체온, 확인하지 않아도 문예반 교실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지 좌표를 찍게 해주던 다원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 비록 2년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그 당시 나는 다원을 볼 때마다 과연 나도 고1 저 나이 때에 다원처럼 저토록 파릇파릇하게 팡팡 살아 있었던가 하는
늙은 여인 같은 회한에 적곤 했다. 그해 6월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다. 한국팀의 계속된 선전으로 고3인 우리조차 그 열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월드컵 폐막식 날인 6월 30일에서야 나는 내일이면 벌써 7월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겁을 했지만 여름방학 동안 죽어라 보충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 외에 다른 수가 없었다. 월요일인 7월 1일이 월드컵 임시 공휴일이었으므로 우리는 7월 2일에 등교했다. 그날 비어있던 해원의 자리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비어 있었다. 7월 1일 오후의 해원은 학교 인근 공원 화단에서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월드컵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누가 물어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보와 소문을 듣고 해석하고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교사들이 아무리 통제를 해도 막을 수 없었다. 소식통을 자처하는 아이들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거나 수치를 적어가며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 교육의 효과로 두부 손상이 으깨진 두부처럼 손상됐다는 뜻인 줄 알았던 무식한 아이조차 얼마 지나지 않아 전문적인 범죄 용어를 들먹이며 범인을 추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처음에 강력한 용의자는 신정준이었으나 곧 그 혐의는 해소되었다. 혜연의 사망 시각은 내가 방에서 탁상 달력을 들여다보며 이제 7월이 되었다고 초조해하던 그 시간, 6월 30일 밤 10시에서 7월 1일 새벽 2시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정주는 그 시간 전후의 알리바이가 확실했다. 6월 30일 오후 6시경 정준이 혜연을 자신의 차, 정확히 말하면 새로 뽑은 누나의 차이긴 하지만 그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는 7시쯤 그녀를 내려주고 평소에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 주로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었는데 그들과 저녁을 먹으며 그것도 고급 초밥집 룸에서 가장 비싼 오마카세에 비싼 일본술을 곁들여 마시며 브라질과 독일의 월드컵 결승전을 보고 10시쯤 물좋기로 유명한 모 호텔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춤을 추고 양주를 마시며 밤을 지새운 후 새벽에 클럽 건너편 해장국 골목에서 해장국을 먹고 해장술까지 마신 후 헤어졌다는 것이다. 함께 있던 정준의 친구들과 초밥집 서버와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해장국집 주인의 증언이 그의 말을 뒷받침했다. 물론 그 일로 정준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대패업소 출입으로 정학 처분을 받았다. 정학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준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정학 처분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자퇴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내린 정학은 무엇을 위한 처벌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건 그다지 중요한 얘기거리가 되지 못했다. 신정준 다음으로 떠오른 강력한 용의자는 한만우였다. 우선 그가 목격자로서 진술한 김혜연이 신정준의 차를 타고 가는 걸 봤다는 증언 내용 중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매우 의심스럽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우의 위증에 대해서는 만우가 어리숙해서 횡설수설했다는 둥, 만우는 제법 용의주도하게 말을 잘 꾸며댔는데 머리가 좋은 형사가 그 증언의 모순을 잡아냈다는 둥, 그게 아니라 윤태림이 만우의 증언을 뒤집는 증언을 했다는 둥 여러 얘기가 떠돌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만우의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만우는 6월 30일 밤 11시까지 치킨집에서 알바를 뛴 후 11시 반쯤 집에 돌아가 잠을 잤다고 했는데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여동생과 어머니 둘뿐인데다 어머니는 24시 해장국집에서 밤샘 근무를 하느라 집에 없었고 여동생은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동생이 잠결에 오빠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경찰은 그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우는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다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협박과 회유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살해 동기가 미약해 결국엔 풀려났다. 풀려난 후에도 심심하면 형사들이 그의 집을 방문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뭔가를 묻고 따지고 다그쳤다고 했다. 아이들은 범인이 신정준이냐 한만우냐를 놓고 두 편으로 나뉘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한만우 쪽이 더 많은 것처럼 보였다. 그쪽 아이들 목소리가 더 크고 의견 표명이 거침없었기에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다. 신정준이 범인이라는 쪽 아이들은 왠지 태도가 조심스럽고 목소리도 작고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인지 아니면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극편 주장에 더 끈질기고 집요하게 설득되는 느낌이었다. 한만우 역시 여름방학이 끝나고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학교 측에서는 만우가 자퇴했다고 밝혔다. 그게 만우의 선택인지 학교의 종용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혜연의 동생 다은도 전학을 갔다.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그 사건과 연루된 아이들 중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는 입술이 붉고 눈꼬리가 아몬드처럼 치켜올라간 윤태림 뿐이었다. 3학년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다. 다른 반은 모르겠다. 신정준의 반이나 한만우의 반이 어땠는지 또 김다원의 반이 어땠는지는 다만 우리 반은 그랬다. 물론 하루 종일 쥐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조그맣게 속살거리거나 장난을 쳤다. 그러다 보면 웃음소리가 높아지거나 고함을 지르게도 되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웃음과 고함의 파문은 널리 퍼져나가는 대신 그대로 응결되어 버렸다. 웃거나 고함을 치던 아이가 소리를 뚝 그치는 순간 기분 나쁜 정적이 교실 전체에 무겁게 드리웠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의식에 사로잡혔고 교실은 진공관처럼 조용해졌다. 이상한 우울과 불쾌가 우리의 미간을 둔중하게 때리고 지나갔다. 나는 한동안 교실 창가의 빈자리를 보거나 문예반 앞 복도를 지날 때면 혜연과 다원 자매가 사라진 자리에 투명한 형태의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교실과 복도와 운동장에서 그들 자매의 텅 빈 점유를 발견하거나 보이지 않는 움직임과 기척을 느끼고 당혹감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눈앞에 임박한 대입시험의 생생하고 폭력적인 부담감이 모든 정서적 충격을 녹여버렸다. 그래 몇 명이 사고를 당하고 유학을 가고 전학을 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 것뿐이야. 그래도 우리는 여기 그대로 남아있잖아. 죽을 맛이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사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사는 거냐? 그런 식으로 그 사건은 우리에게서 끝이 났다. 우리는 대입시험을 치르고 졸업을 했다. 졸업식 날 본 태림은 혜연과 비교되지 않아 그런지 한창 피어날 때라 그런지 예전보다 훨씬 더 예뻐진 것처럼 보였다. 마치 흡착기로 뭔가를 쏴 빨아들이듯 세차고 강렬하게 시선을 끌었다. 다은과 나는 도서관 카페로 갔다. 내가 무엇을 마실지 묻자 다은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냥 물이나 한 잔 가져다 달라고 했다. 나는 레모네이드와 아메리카노와 물 한 잔씩을 가져와 다은 앞에 물과 레모네이드를 놓고 마주보는 자리에 아메리카노를 놓고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다은은 제법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나는 대학 선배로서 가능한 한 평범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 무슨 과인지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잡았는지 하는 것, 인기 있는 광자나 서클, 주변의 맛집이나 술집에 대한 정보 같은 것. 일단 내가 4학년이었으므로 2학년이지 하고 물었더니 뜻밖에도 1학년이에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재수했느냐고 물었더니 고등학교 때 1년을 쉬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언니가 살해당했는데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고 범인도 잡히지 않았다. 누군들 태연히 학교에 다닐 수 있겠는가. 더구나 혜연을 동생처럼 보살피고 돌봤던 다원으로서는 그 고통이 이루까지 생각했을 때 다원이 내 감상을 깨트리듯 툭 말을 던졌다. 그때 한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었지만 나는 대번에 그 말을 알아들었다. 그 고통이 그랬구나. 한 번 하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계속하게 됐구나. 혜연의 사진을 가져가서 똑같이 해달라고 했겠지. 다이어트도 병행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평범한 대화를 나누려던 애초의 의도와는 점점 멀어지고 말았다. 하니까 좀 괜찮아졌니? 괜찮아져요? 뭐가요? 뭐가 괜찮아졌냐는 거예요? 성형사실을 무람없이 털어놓기에 나도 편하게 질문을 던졌다가 적잖이 당황했다. 아니, 내 말은 마음이 뭐랄까 좀 하기 전보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 다원이 아 하는 신음과 함께 듣기 괴로워 죽겠네 진짜 하며 고개를 내저었다. 표정 또한 진절머리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듯 보였는데 성형 후유증 때문인지 피부가 어색하게 뒤틀리면서 얄궂게 상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나는 다원이 이토록 꼴사나운 말을 하고 괴상한 표정을 짓는 게 안타까운 한편 내가 과연 이런 무례한 태도를 참아줘야 하는지 맞대응을 해야 하는지 조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사라져야 하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다원이 고개를 돌려 옆자리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남학생들 셋이 상당히 큰 목소리로 2시간 뒤에 열릴 한국과 세네갈의 월드컵 평가전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도 다원이 듣기 괴로워한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축구 얘기였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4년 전 월드컵과 혜연의 사건은 샴 쌍둥이처럼 붙어 있어 하나를 끌어당기면 다른 하나가 딸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눈을 칫떠 다원을 살폈다. 다원은 남학생들 쪽을 외면하고 어떤 얘기도 듣지 않겠다는 자세로 노란 갑각류처럼 딱딱하게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다원이 행한 성형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혜연을 떠올리게 했지만 결코 똑같지는 않았다. 똑같을 수가 없었다. 돌이킬 수 없이 늙고 망가져버린 혜연을 상상할 수 있다면 지금 다원의 모습은 그런 혜연을 무리해서 억지로 젊게 복원시켜 놓은 모습 같았다. 다원은 예전의 혜연과 망가진 혜연 사이에 놓인 중간 존재처럼 보였다.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렇다면 다원은 옛날의 다원은 어디로 간 걸까? 다원이 나를 힐끔 보더니 웃었다. 아니 찡그리듯 입가를 움직였다. 그러니까 상희 언니 괜히 왜 이런 데를 오자고 해요?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데가 어떤 데를 말하는 건가? 도서관 카페에서 남학생들이 월드컵 축구 얘기를 하고 있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설령 다른 카페에 갔더라도 거기에 월드컵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특히 오늘같이 중요한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는 날엔. 이런 데 오면 하고 다원이 말을 이었다.
내가 언니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럼 짠한 얼굴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라고 토닥토닥 그렇게 언니 노릇 하고 싶었어요. 다은은 여전히 웃는 듯 입가를 찡그려 올리고 있었다. 나는 빙 도는 현기증을 느꼈다. 아마 다은의 말이 맞을 것이다. 내가 원한 게 바로 그런 장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이상한 수치감과 함께 다짜고짜 다은을 공격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내게 조금 으르렁거렸다는 이유로 아픈 개를 발로 차듯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나는 다은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고 싶었다. 다은이 그랬으니 나도 그래도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가만히 있자.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다은은 그 사건 이후로 나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이다. 위로해 주려고 다가왔다가 그녀의 공격성에 놀라 당황하거나 분개하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 관두자고 생각했다. 어떤 말을 내뱉든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될 뿐이었다. 다은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백을 집어들었다. 물컵 가장자리에 붉은 립스틱 자국이 남았다. 내가 사온 레모네이드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다은이 일어나려다 말고 물었다. 참, 윤태림은 연락돼요? 나는 반창회에서 가끔 보긴 한다고 대답했다. 다은이 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럼 언니 연락처 좀 줘요. 나는 바보처럼 멍해졌다. 누구, 나? 태림이? 다은이 입가를 살짝 찡그렸다. 저게 웃는 것이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윤태림이 왜 언니예요? 언니나 언니지. 나는 고분고분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었고 다은이 그걸 입력하는 동안 얌전히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다은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다은의 전화번호를 묻는 대신 지금 어디 사느냐고 물었다. 그때 이사간대. 나는 그때 이사간 데를 알지 못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랑 같이 사는데 곧 독립하려고요. 아니, 언젠가는 독립할 거예요. 나는 그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상희 언니, 다은이 고개를 갸웃하고 물었다. 아직도 씻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안 써. 하고 고개를 저었다. 아, 그렇군요. 다은이 레모네이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고 말했다. 레몬 과자. 내가 말했다. 베티번 씨. 다은의 눈이 빛났다. 그 눈빛에서 나는 예전의 다은에게서 풍겨오던 싱싱한 생기를 엿보았다. 내 눈빛에서 다은도 뭔가를 엿보았을까? 기억나요, 언니? 기억나네. 나는 언니가 계속 시 썼으면 했어요. 나는 왜? 라고 물으려다 말았다. 상희 언니랑 우리 언니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언니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은은 100년을 산 여인처럼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미안해요, 언니. 나도 내가 미워요. 나중에 언젠가 연락할게요. 이 말을 남기고 다은은 갔다. 긴 머리카락에 노란 원피스, 흰 백과 흰 구두. 나는 사라지는 그것들을 보았고 도서관 카페에 혼자 남아 식은 커피를 마셨다. 월드컵 본선에서 토고를 잡기 위해 이번 세네갈과의 평가전에서 누구를 선발로 내세워야 했는지를 놓고 설왕설래하던 남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레모네이드를 마시기 시작했다. 조명은 그대로일 텐데 밖이 캄캄해서 그런지 카페는 한결 어둑한 듯했다. 문득 서울로 전학 와서 혼자 지내던 시절이 떠올랐다.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공부를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그 겨울의 추운 날들. 한때 내 시에 열광했던 다원이 아직도 시를 쓰느냐고 물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범대학에 진학한 후로 나는 시를 그만두었다. 이제껏 내게 시를 쓰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도 없었다. 다원은 내가 계속 시를 썼으면 했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다원만이 뭔가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 나 또한 뭔가를 잃어버렸다. 오히려 더 치명적인 쪽은 나일 수 있었다. 다원은 자신이 뭘 잃어버렸는지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는데 반해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 그런 주제에 다원을 관찰하고 다원의 말을 들으며 이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저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관대한 척 고개나 끄덕이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다원에게 내 속을 들키자 발끈하여 그녀를 공격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나는 자문했다. 나 또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가. 조이스에 빠져 레몬 과자를 파는 베티번 씨라는 시를 쓰던 그 시절로.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인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쓴 그 시의 첫 연을 기억한다. 오늘도 과자가 탔다.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군요. 우리 베티번 씨. 네, 잘 들으셨습니까? 상인은 나 또한 뭔가를 잃어버렸다. 어쩌면 그게 시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요. 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청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겠죠. 열정을 또는 마음을 놓쳤다는 것일 텐데요. 지난 시절을 비추어 보는 것은 늘 그렇게 아픈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호수에 비친 옛 돌과 나무의 그림자를 보면서 지난 시간은 그렇게 물속에 잠겨 때때로 비춰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시 갈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러나 잊어버릴 수도 없는 실체, 그림자를 잡으려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도 그저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간 앨범은 잘 들추어보지 않게 되나 봅니다. 본문 영상은 제가 그린 그림이랑 인천공항에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찍은 것인데요.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찍었는데 이 글과 잘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작은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명절입니다. 이번 설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앨범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레몬의 나머지 부분은요, 길이가 좀 길어서 다 올리기가 그래서요. 팟캐스트나 팟빵에 자작살롱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